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12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을 시작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정기국회 전쟁에 돌입합니다.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처리 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 지루한 기싸움이 예비전이었다면 연말까지 벌어질 싸움이 이제 본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국회 전망 그리고 정치권 이모저모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네,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영화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추석 연휴 맞아서 지금 남한산성 네. 지금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예, 병자호란이 소재인데 이 영화 두고 지금 정치권의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요 반응들을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남북의 대결은 깊어지고 경제적 압박과 안보 위기는 커져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적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단결할 때다. 자,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나라의 힘이 약하고 군주가 무능하면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같은 영화입니다. 네. 평은 다르네요. 예. 근데 두 분이 꺼낸 평은 일반적인 평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든 일반 대중이든 영화 보고 저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방점이 다르죠.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은 좀 강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 열강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 역사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참 조선의 왕이 무기력했구나. 저렇게 외세에 휘둘리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병자호란은 패전의 역사거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이 절박하고 안타깝고 암울한 영화예요. 우리 대중 입장에선. 하지만 추석 극장가가 전통적으로 사극이 대세였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현실이 와닿으면서 국민들에게 짠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두 분 다 맞습니다.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고 방점이 다르죠. 네. 박원순 시장에게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외교적인 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요 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부국강병이에요. 병이 중요해요. 병. 근데 아까 안보 얘기를 이제 하시긴 했지만 국방이 쏙 빠져 있고 외교가 들어가 있는데 예. 물론 외교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면 외교력도 약할 수밖에 없구나.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홍준표 대표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능한 군주가 방점이 아니에요. 이 소설과 영화 내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은 신하들이 왕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예.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거든요. 파벌 정치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정당 구조에서 서로 반대하고 각자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팩트나 국가 정세의 균형 잡힌 분석보다는 좀 자신들의 이념에 많이 편중돼 있고 치우쳐져 있다.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붕당 정치 구조를 깨야 하는데 현실 정치도 또 붕당 정치냐. 이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노력이 이 영화 속에서 교훈이 좀 연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두 분의 해석은 일반론을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입장, 시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만 조금 역지사지의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문재인 패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영화 감상 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뭐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간에 이제 같은 영화를 보고 본인의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뭐 항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병자호란을 무대로 한 이 남한산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외교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하고 거의 어떤 외적의 어떤 침략의 위기란 침략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척화파보다는 약간 주화파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야당의 어떤 협조를 요구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말도 이릉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외교적 노력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주화파의 손을 들어줬다면 당시 전쟁은 피할 수 있었겠으나 그러면 당시 그럼 청나라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침략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네. 이랬을 것이냐? 물론 역사엔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현실과 연결시켜 보면 그러면 이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자 그러면
외교와 대화가 잘 되고 개성공단도 재개해주고 금강산강도 재개해주고 우리 북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럼 제가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럴 것이냐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 홍준표 대표 얘기인가 홍준표 대표 모든 것은 이제 문재인 패싱 쪽으로 몰아가는데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싶던 건 문재인 패싱일 겁니다. 군주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당연히 그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인조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지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을 그렇게 동일시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것은 그때는 청나라라는 하나의 어떤 외적만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 이게 고차방 정식이거든요. 단순히 북과 우리의 남북의 문제라고 되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지혜로서 풀어나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이 동북아를 둘러싸놓고 한반도를 둘러싸놓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자신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그렇죠. 딱히 풀 수 있는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단순히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이렇게 비판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역사 문제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 뭐 사회 정치적 그 소재를 한 영화도 그렇고 이런 영화 나올 때마다 뭐 정치 평가가 엇갈리는 거는 정치권 평가가 엇갈리는 건 뭐 계속 보던 일인데 영화 변호인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1000만 돌파했죠. 그렇죠. 올해 처음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노무현 향수를 정말 극대화했던 영화고요. 말씀하신 2013년이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운도 남아 있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초기에 취임한 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구야권 세력, 지금은 이제 여권 지지층이 됐습니다만 구야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정치적인 갈증을 이 영화가 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이 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추석 안방극장에서 보게 돼서 저도 보면서 아 이게 격세지감이다. 저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와 명절 안방극장에서 볼 때는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저 영화 속에 담겨 있는 노무현 정신, 이게 민주주의 정신인데 그 어목했던 시절에는 이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 80년 5월 광주입니다만 그때는 군사정부가 결국은 뭐랄까요? 좀 민주주의자들을 불순분자로 혹은 뭐 이제 공산주의자로 탄압을 하던 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적폐청산에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MB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국민이나 혹은 문화예술인을 탄압했는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보면서는 저게 오랜 역사가 아닌데 지금도 그런 적폐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걸 좀 어떻게 풀어헤칠 것인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신 정권에서부터 바로 지난 정부까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요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들, 특정 인물보다는 그런 잘못됐던 정치적인 폐단을 극복하는 게 적폐청산일 텐데 지금 야당은 협조적이지 않죠. 이 정치보복이라고 아직 주장을 하고 있는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의 교훈이긴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지금은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또 다시 신적폐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편만 챙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에 찬성이든 반대든 지지든 비판이든 귀 기울일 수 있는 국가, 정부, 사회 이렇게 좀 접어들어가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변호인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됐었던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주연이 송강호 씨입니다. 이제 블랙리스트에 콕 찍혀서 이제 올라가 있었던 배우였는데요. 안방극장에서 이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활 연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일상에 있던 소시민들과 가장 적합한 어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택시 운전사나 변호인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픽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의 바탕을 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강호 씨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들이 영화계에서 좀 주류를 이루는 거고. 글쎄 근데 저는 뭐 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뭐 TV에서 이제 방영되는 것 자체가 뭐 큰 변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극도로 좀 미화한 영화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투영할 수 있을 테니까 전 정부에서는
TV에서 반영하지 못하는데 현 정부 내에서는 TV에서 반영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예. 사실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비하한 것도 없고 미화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극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영화의 정치적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싶지가 않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야 TV에서 반영 안 하니까 못 보다가 TV에서 반영하니까 본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만 관객 영화고 IPTV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워낙 많이 반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TV에서 반영하는 것이 뭐 시대의 변화를 뭐 투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크게 의미를 않습니다. 주진 않네요.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지난 예. 정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그때도 TV에서 이제 논평을 했던 네. 이 영화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 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것은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저 극중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름도 가명으로 돼 있고요. 실명이 아니고. 그렇게 평했던 게 바로 2, 3년 전이에요. 사실은 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 영화는 노무현이라는 실존 인물을 그대로 극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거다. 네. 뭐 그다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 좀 엇갈리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 취임 150일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산적한 과제들 아직도 많은데 추석 연휴 직전에 그 국정 지지도를 보면은 한 65에서 68% 정도에서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그래프는 그래프가 꺾여서 하얀 곡선이고 그렇죠. 어떤 거는 또 오르기도 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이런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150일 동안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예. 이게 뭐 주식 그래프로 본다면 내려가고 있는 하얀 곡선인 건 맞는데 80%대에서 70%대, 60%대. 그런데 저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도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지지율 떨어진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지지율이 50에서 64이다. 지금 60% 후반대라면 더 떨어져야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또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서 정권이 들어섰는데 초기의 지지가 높으면 좋죠. 하지만 5년 내내 80% 70%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보수가 스스로 괴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이게 리영희 이 선생의 표현인데 이게 지금 우 쪽이 너무 기울어 있잖아요. 이게 복원돼야 돼요. 복원력이 돌아와서 좌우 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균형을 잡고 순항을 하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아주 잘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을 겪고 패배한 야당들이 네. 너무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 쪽은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정부나 여당이 떨어지는 추이를 관리하면서 핵심 정책을 펼쳐나가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150일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더 지나면 1년 네.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딱 그 시점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이 어떤 선거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좀 이제 이 보수의 복원력을 살려내서 예.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는 게 중요한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추석 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추석 이후에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FTA. 지금 사실상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네. 정치권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가장 벼르고 있는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나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완용, 매국노에 비유를 했었는데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독소수 조항 얼마나 이걸 잘 협상을 해오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그 매국노라고 네. 본인을 비유했던 것에 강한 불만을 이제 지난 대선에도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FTA의 역사를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이 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간에 본인의 핵심 지지층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는 게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핵심 지지층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야 국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했기 때문에 저는 높은 평가를 예.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국회를 통과할 때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당시 이제 야당이 저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 뭐 매국노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들은 맞거든요. 굉장히 국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 대선은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FTA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어떤 그 협상에 대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아니 당신이 비서실장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만든 정책인데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대하는 근거는 뭐지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가 5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FTA를 지켜야 되는 입장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FTA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찬성, 반대, 지금 다시 찬성이냐?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예전에 나를 이완용이라고 비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뭐 홍준표 대표에게 뭐 제가 뭐 답을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 어쨌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개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홍준표 네. 대표의 지금 태도는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뭐냐 팔짱 끼고 자, 잘 고쳐오는지 보겠다. 개선하는지 후퇴하는지 보겠다. FTA 결과는 반드시 후퇴합니다. 왜? 우리가 꺼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미국이 꺼낸 2차 얘기죠. 회의에서 개정에 합의했을 때 전 충격받았어요. 한 1년은 타당성 조사 먼저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두 번째 회담에서 바로 밀려서 예. 개정에 합의했는데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해야 되고요. 공청회 해야 되고요. 다행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데까지는 한 1년 내외 걸릴 것 같긴 해요. 시간은 있는데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는 반드시 밀립니다. 자동차라든가 제조업 쪽 우리가 이제 미국 수출에 유리했던 부분들 지금 예. 적자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드시 후퇴하게 되는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남한산성 얘기했지만 미국에 우리는 경제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보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한미 동맹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대북 정책보다 우리나라 네. FTA 개정에 미치광이 전략을 가동하고 있는 게 미국의 언론들이 다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럼 안보는 제껴놓고 미국한테 밀리기만 해봐라. 미국한테 절대 지면은 우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보이콧이다. 또 이러면 이게 논리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후퇴할 걸 알면서 지금 이런 안보에 논리를- 의존하자 전자권 환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1야당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모순인데 같이 풀기 위해서 과거에 뭐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 이거 뒤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대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 그것도 네. 이제 정말 이 107석의 큰 정당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대안을 내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대미 관계 부분은 예. 이것을 그냥 자 나의 후환을 풀어달라. 어찌 보면 저 이 첫 번째 청와대 보이콧도 그 이완용 매국노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다고 안 갔던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 경제적인 문제는 대미 관계에서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 의회 차원에서 예.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줘야 하는 게 올해의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홍준표 대표가 무슨 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야 당장 빨리 사과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협상 단계에서는 야당이 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통상고속본부장을 비롯해서 이제 통상고속본부에서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국회에 넘어와서 비준 절차에서 야당이 협조한 예. 건데 이런 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현 정부 FTA에 대한 진심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하셨듯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FT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예전입니다. 2010년 예. 대선에 밝혀진 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겉으로는 FTA 지켜야 됩니다.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에 밀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 예. 그러니까 안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강한 제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속마음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데도 대화 이쪽의 방점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협상을 좀 제대로 하라라는 어떤 그런 질책의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얼른 국정감사 얘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명절 끝나면 바로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종합 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여는 그렇죠. 여대로, 야는 야대로 좀 총력전을 펼겠다 네.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방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은 일단 지난 정부까지의 적폐를 청산하자. 전 이 중에 적폐 청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국회가 공수처 해달라. 설치,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내년에 개헌이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여러 차례 취임한 이후에도 얘기했고 야당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상이몽인 게 지금 정부는 제가 보기엔 미국식 4년 중임제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제 내각제의 성격을 좀 깊이 넣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눌러 앉히는 이원 집정부제, 이게 이제 분산형 대통령제가 지금 좀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충돌할 텐데 국민들이 결정을 하겠죠. 이제 이 지방선거 때 만약에 개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 아주 큰 권력구조 재편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현재 여당은 지난 정부까지의 적폐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 이 공수처가 신설돼야 의회 권력도 제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검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힘을 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야당의 전략은 신적폐다. 야당은 딱 두 개인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건너뛰고 지금 참여정부도 뭐 특검하자든가 예. 이런 이야기부터 지금 현 정부 150일을 현미경 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서로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먼저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으면 저는 국감 기간 내내 이제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국회가 서로에 대한 서로의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감에 돌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상임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들은 모처럼 뭐 단군일의 가장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정치 혼란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감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혹은 뭐 새 정부 성적표 그렇죠. 이런 이제 프레임 구도로 정기국회 내내 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감은 실패한 국감이 될 확률 저는 90%라고 예. 봅니다.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국감 같은 경우 최순실 국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죠.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어떤 문제점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문제들이 이제 그 당시 K재단, 미래재단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질타를 하고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제대로 된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새 정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보 문제 있죠. 경제로 가도 공무원 중원 문제 있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 있죠. 그다음에 증세 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옳고 그르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고 여당과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이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국감인 것인데, 그런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국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두 가지는 이명박, 노무현 두 이름일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이 적폐청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여당의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돈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아마 여가 야가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정감사 본질과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 실패한 국정감사가 될 거라고 제가 정말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청와대 회동 때 안보 관련에 먼저 한정이 됩니다만 여야정 협의체를 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 반대를 그렇죠. 하고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지고 예.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더 쪼개서 제1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그때 원한 게 독상은 네. 받겠지만 뭐 겸상은 싫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독상을 주고 하나하나 만나보자.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따로. 네. 이 부분을 조금 청와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 어쨌든 명분도 없애주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직접 소통을 시도해보고, 처음부터 뭐 매끄럽게 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청와대가 좀 숙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치를 구해야 된다. 근데 다당 구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감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완전히 모든 정당에 실망하는
정말 이 모든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네. 좀 불통 국회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숙여야 되는데 소통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좀 전환적인 태도도 이 국감을 전후해서 정기 국회 때는 기대해봐야 되는데 바로 지난해 바로 전 정권의 마지막 국감을 보면 최순실 국감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새누리당이었는데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보이콧을 한 최초의 국감 사례입니다. 예. 국감이 시작됐는데 여당이 보이콧을 해서 상임위들이 열리질 않았어요. 아주 이상한 행태를 벌였던 건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뭐 거의 다 드러났고 이제 재판 수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 정부에서는 누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의 국감 기능을 정상적으로 생산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여당일 때도 보이콧, 야당일 때도 보이콧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눈을 조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SNS 속 이야기들을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어제부터 이분의 이름이 계속 실검 1위에 올라 있었는데 정미용 전 아나운서, 네. 예, 김정숙 여사에게 지금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저런 막말을 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대상은 대통령이건 영부이건 간에 다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건 언론의 자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비판할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약간 비하하는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갔다가 법원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저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얘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세금으로 비싼 옷 이제 원문을 보시면 수억 원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예. 과연 김종숙 여사가 그동안 드린 옷값이 정말 수억 원대가 맞는지에 대한 그건 팩트. 그 팩트의 예. 문제 그게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부나 좀 해라 뭐 살 좀 빼라 이런 비하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현 정부 특히 이 청와대의 안주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뭐 비판을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과 비하하는 표현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가려진다는 거죠.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예, 근데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지금 비난글이 쇄도하니까 이 비난글에 대해서 정미용 전 아나운서는 법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네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영부인을 향해서 살 빼고 영어 공부를 해라. 이 부분 만약에 네. 김정숙 여사라든가 뭐 청와대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뭐 이제 뭐 살을 빼라 말하든가 뭐 예. 영어 공부를 하라 말하든가 이것보다는 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예. 이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저 글을 쭉 보고 아 정미용 씨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아주 싫다는 거구나. 이건 네. 그냥 우리가 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억 원어치 옷을 해 입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팩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팩트가 아닐 것으로 좀 봅니다만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옷을 뭐 다양하게 해 입으셨지만 네. 뭐 이제 계산해 보면 5억이다, 뭐 아니다, 최순실이 돈을 댔다 안 댔다 이게 지금 공방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취임 150일에 수억 원어치 옷을 해 입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패션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취임하고도 자택에 며칠 있다가 처음 청와대로 옮길 때 그 이제 쌀쌀한 날씨에 조끼 같은 거 입고 이 길에서 이 저 손님 데려다가 식사 대접하고 그랬던 것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장 화려했던 김정숙 여사의 옷은 미국 순방 때예요. 첫 네. 해외 순방. 예. 그런데 그때 한복을 입었고 그때 버선 슈즈를 이제 신었는데 그 한복이 굉장히 돋보였었는데 그 옷감은 포목점을 했던 어머니가 물려준 옷감으로 예. 지어 입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도에서 그렇죠. 전한 예. 바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공임은 들었겠으나 옷감 값은 물려받은 것이라 안 들었다면 수억 원의 비용으로 김정숙 여사가 해 입은 옷은 도대체 어떤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정미용 씨가 정치평론도 하시고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거기다가 전 KBS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KBS는 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KBS 아나운서들이 저런 발언들을 좀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신 발언의 적절성을 이야기해야
또 정치권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를 참 명절 연휴에 보태서 국민 공감이 떨어지는 얘기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아까 김 변호사 말씀처럼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또 하나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안철수 대표 연휴에 이제 소방관들 네. 경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 격려차 방문을 했다가 SNS 글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용산소방서 방문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SNS에 본인이 용산소방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과잉 의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소방서 방문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고 우리가 줄 쫙 써가지고 뭐 악수하고 하는 그런 과잉 의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불편하는 감정을 예. 글로 길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그 우일식이라는 당시 이제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에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런 반박을 하면서 팩트를 확인해 보겠다. 네. 그리고 팩트가 확인돼 뭐 아닌 것이 밝혀지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롤 발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욕 중에서 글자를 하나 바꿔가지고 그렇게 네. 롤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SNS에서 그 우일식 소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글이 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그렇죠. 지금 우일식 그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죠 저분이.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글 때문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방서 방문의 진실은 예. 팩트를 확인하고 전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글을 봤는데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소방관 중에도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분도 있고 이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 소방대원이 맞으면 이건 뭐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본인은 명절 위기 관리에 급박한데 와서 의전을 과잉 요구했다 혹은 사진 찍으러 온 것 같다. 네. 포토타임만 하고 갔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회의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 문제는 국민들이 팩트를 놓고 받아들일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하기 어려운데 네. 저는 그 1라운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이건 또 지지층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2라운드에서 우일식 소통위원장은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이 스텝이 꼬였는데 네. 이 두 번이 국민에게는 국민의당 지지자든 아니든 혹은 반대자든 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좀 저것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네. 할 정도로 무슨 지읒 리을 발광이라든가 예. 이런 표현이라든가 혹은 팩트 확인 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방점은 법적 법적 대응을 대응. 예. 이제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라운드 글이 예, 2라운드에 문제가 됐다. 우일식 소통위원장의 문제가 컸다라고 좀 봐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디지털 소통위원장인데 디지털 소통의 파급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일식 위원장이 좀 깍듯이 사과하고 네. 이 부분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딱 끊어내는 게 좋을 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조금은 아직은 좀 정치인으로서는 서툰 면이 있다. 딱 몸에 옷이 맞는 것 예. 같지가 않다. 이미지 정치가 조금 뭔가 허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숙제인데 주변 참모들이 이 부분에 자꾸 찬물을 더 끼얹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 위원장의 사과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빨리 끊는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전국 순회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 작은 악재를 네. 만날 사과를 그런 셈이 요구했으니까 됐습니다. 예.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은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를 하셨다고 우 위원장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사과는 더 조건이 깍듯한 없어야 사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